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23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1페이지 바로 펴두시고요. 기출해설 자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원래 이제 우리 그 7급 시험이 전체 개편되기 전에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급 시험하고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크게 차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9급하고 국가직 7급이 범위도 똑같고 출제 경향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7급도 난이도도 좀 유사하고 그냥 지문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온다. 그 정도 차이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7급 시험이 전면 개편되고 나서 뭐 과목이나 이런 거 똑같이 지금 들어가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7급 시험으로 이제 전체 개편되고 실시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행되는 7급 형사소송법은 9급 형사소송법보다 확실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범위가 달라지거나 경향이 달라지는 건 없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지문 자체 길이가 길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전 실시된 9급 시험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자, 근데 또 뭐요? 작년에 7급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하고 난이도 비교를 했을 땐 그냥 올해 시험은 무난무난했어요. 전체적인 난이도 평가를 제가 중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존 시험 난이도 생각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뭐 아주 또 쉬워진 건 아니고 그냥 그 난이도 그대로 유지된 정도로 해서 그냥 무난하게 풀었을 거고요. 9급 시험을 좀 생각하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해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풀이 강의 같으면 이제 한 회차분 이제 20문제, 25문제라고 하면 2시간 정도는 잡아야지 꼼꼼한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출해설 특강이기도 하고 딱 한 타임이죠.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뭐요? 사지선다라고 하면 1, 2, 3, 4번 지문을 뭐 정답이든 아니든 대등 관계로 봐가지고 전체 꼼꼼하게 해설까지 하고 관련 문제까지 막 설명하면서 가죠. 근데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정답 지문 위주로, 그리고 정답 지문하고 좀 추가로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이 좀 어렵다고 판단한 좀 추가적인 지문 위주로 거뜬거뜬하게 딱 1시간 안에 좀 빨리빨리 끝내는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물론 이제 이번 시험에 붙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기출문제는 어쨌든 공부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 지문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수업 자체는 좀 정답 지문 위주로 빨리빨리 하되 당연히 복습 과정에서 혼자서 충분히 독학으로 전체 지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설을 보시면 해설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정답 지문 말고 지금 정답 외 지문도 전체 판례랑 규정 해설 밑줄까지 다 해놨죠. 충분히 독학으로도 전체 공부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체 지문까지 꼼꼼하게 복습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부터 들어가죠. 자, 1번으로 바로 가세요. 자, 형사소송의 이념 목적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지문은 밑에 해설 보시면 이제 직접적인 표현이 헌법재판소 판례 결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설에 집어넣긴 했는데 판례 몰라도 요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의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하면서 추가로 언급했던 부분만 생각해 봐더라도 이건 그냥 맞는 얘기겠지 하고 이제 2, 3, 4번에서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푸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을 외워가지고 푼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의 의의가 그대로 써 있구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공개재판주의고 57조에서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죠. 자, 근데 뭐다? 사유도 없는데 위법하게 비공개 재판한 거 공개재판주 위반해서 위법 절차고요. 그 결과 수집된 증거들 전부 다 위수증 증거 능력 부정이고요. 자,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선 하자 치유를 부정합니다. 해설 부분 보시면 반대 신문권 보장되고 하는 추가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증거 능력 부정된다가 판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장난쳐가지고 틀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증명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구성 여건 해당성 관련이고요. 당연히 범죄 사실 관련이니까 검사가 거증 책임 부담하고 검사가 거증 책임 부담하는 범죄 사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뭐 판례 표현을 암기하고 있지 않도록 당연히 틀린 게 뭐야? 세 번째 줄에 있죠? 피고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거증 책임 부담입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지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나머지들도 해설 정리하면서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요새 원래 배상 명령이 불이타라고 해가지고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예 버리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저번 시험부터 한 번씩 뭐야? 왜냐면 이제 이슈는 있죠. 배상 명령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최신 판례가 오랜만에 한번 나오고 나서 국가 시험들이 한 번씩 그 판례 포함해 가지고 배상 명령 조문들에서 사지선 3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해서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서는 그냥 버렸어도 기출 문제 해설에 붙어 있는 문제와 그 해설에 붙어 있는 규정 판례 정도는 최소한은 정리는 하고 들어가세요를 한 거 있죠. 그냥 그것만 정리하고 들어갔어도 문제 자체는 풀려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근데 그 정도 기출 문제만 정리했을 때 딱 어떻게 되냐면 1번, 3번, 4번까지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요 최근에. 근데 2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야? 결론은 우린 객관식이니까 속어법으로도 문제는 풀 수 있죠. 1번, 3번, 4번이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 맞는 거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지문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거랑 정답률이 떨어지고 높다랑은 별개예요.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2번 지문을 제대로 알고 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엄청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뭐요? 속어법으로 정답 맞추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답률 자체가 3번이 그렇게까지도 떨어지진 않아요. 아마 2번하고 한 4번 지문 중 둘 중에 하나 헷갈렸을 거거든요. 자, 근데 내용 자체는 그냥 규정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보는 규정을 그냥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약간 출제 의도 자체가 좀 틀리라고 낸 거긴 하죠. 근데 뭐 이제 뭐 배상 명령도 이 정도 나왔으면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올해 기본 강의부터는 아예 그냥 배상 명령까지도 기본 강의 때 포함시켜가지고 설명도 해버리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기존에 기출 문제 정리했던 것도 충분히 그 정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항 판례요.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판례 한번 보세요. 이 판례가 아예 책에 안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작정하고 공부 안 한 부분을 끄집어서 낸 거긴 합니다. 출제 의도가 좀 너무하긴 하죠. 그래서 밑줄 부분 보시면 피해자가 자 일단 배상명령의 개념이 뭐예요?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청구해야 될 피해변상 관련을 형사재판에서 그냥 같이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해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 명령할 이익이 없어요. 배상 명령이라는 거에서 민사소송에는 항상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판례를 몰랐으면 그거 방금 얘기한 이건 민사소송으로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민사소송 등 따로 하는 것보다 이제 소송경제 등 고려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집행권한 있고 채무명이 있으면 당연히 보충적으로 할 수 없는 쪽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일반 의가적으로도 약간 푸는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조문조문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제척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이것도 판례 말고 그냥 본문에서 일반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 관여한 거 전심 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본문 한 줄 정리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두 가지가 문제되죠. 변호인 선임이라는 소송행위는 서면주의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사 단계면 수사기관에, 공판 단계면 수소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선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임 신고서를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변호인 명의로 정식 재판 청구 제출한 거 아무런 효력 없어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서면주의.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판례에서 하자치유 부정이에요. 뒤늦게라도 청구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기존의 서면주의 위반을 치유를 시켜줄 거냐? 판례가 부정이죠. 그래서 경과 후 선임 신고서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 청구는 유효하지 아니하다가 판례였어요. 그 마지막에 말장난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판례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번 보세요. 요것도 공부 잘 안 하는 판례 억지로 낸 거예요. 이번 시험이 약간 이렇게 아까 배상명령 그 판례도 그렇고요.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거를 좀 일부러 찾아낸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있거든요. 지문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서너 개가 딱 걸려가지고 기냐 아니냐가 엄청 헷갈렸을 거거든요. 자, 기억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는 거죠. 종전 확정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사건이에요. 확정 판결 존재하고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 세금 안 낸 거겠죠. 자, 그 범죄 사실이 뒤에 공소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면 특가법 포괄일죄. 특가법 무슨 범죄인지 몰라요. 세금 포탈 관련해서 가중처벌하는 그냥 특별법인가 보구나. 그 정도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시적 범위 충족은 되고, 그럼 이 판례는 무슨 쟁점이에요? 객관적 범위 동일성 판단이에요.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거면 시적 범위 충족되니까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서 면소 판결 선고할 수 없고요. 유죄 무죄 실체 판결 선고겠죠. 자, 근데 판례 결론이 뭐예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 특가법에 미치지 않는다가 판례예요. 이게 이 판례는 모르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이번 전체 시험 문제 지문에서 6번의 기억범 지분이 여러분들 이 판례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구도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자, 기존에 어떤 쟁점이 있었어요? 요 쟁점이에요. 포괄일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기소된 경우 그 기소된 부분에 대한 법원의 조치예요.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면소 판결 서리예요. 자, 근데 판례가 추가로 판시하는 부분이 있죠? 면소 판결 서리 대 기판력이죠?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면소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하고요. 단순 절도로 처벌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면소가 아니라 실체 판결 선고 가능해요.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의 죄명에 상습이 붙어 있어야 된다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 판례랑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포괄일죄 일부 단순 조세범 처벌 절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동일한 습격 발행 절도긴 한데 기존의 확정 판결에서 특가법 상습으로 처단된 게 아니라 단순으로 처단된 데 그쳐서 나중에 기소된 거 포괄일죄 관계라 하더라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결론이랑 같은 판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우리 시험 같으면 상습범으로 내줘야지 정상적인 출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습으로 우리가 막 정리했던 거에서 책에 없는 판례 막 조세범 특가법을 심지어 특별법 판례잖아요. 요거를 뒤져가지고 낸 겁니다. 이건 틀리라고 약간 작정하고 낸 거긴 해요. 그래서 기억번을 되게 헷갈렸을 거고 기억번이 뭔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모르는 거를 그래서 이걸 몰랐다 그래가지고 막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출제자 약간 작정하고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지문이긴 한데 아리까리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이 약간 그냥 미루고 이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세요. 이건 아는 판례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 보세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죠. 이건 바로 맞췄을 거예요.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리을번 보세요. 횡령과 배임증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체적 경합관계죠. 그래서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예요. 이것도 직접적인 판례를 모르더라도 그냥 별개 범죄 수개죄의 경합범이니까 동일성 깨지겠구나. 상경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될 여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형법적인 지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형법적인 지식까지 그냥 풀어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니까 뭐요? 기억번은 모르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그럼 밀어둔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니은, 리을이 맞아요. 디귿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쳐내니까 2번, 4번을 일단 쳐낸 다음에 기억은 모르겠는데 니은, 리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번을 몰라도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제대로 알고 푼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딱 요거에 대응해 가지고 그대로 이 판례까지 추가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핵심적인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범행까지 추가로 처벌한 것도 자, 이게 뭐요?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답니다. 자, 이 판례의 포인트는 뭐요? 이 판례도 이게 아마 기본서에는 안 들어있고 최신 판례에서 약간 추가해서 들어간 거긴 한데 최신 판례도 공보 판례가 아니어가지고 정리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자, 이 판례는 무슨 해석 관련이에요? (383조) 4호의 상고 이유로 볼 수 있냐 없냐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4호는 뭐요? 이러이러한 선고형 중한범죄에 한해 가지고 양형부당 같은 거 다툴려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도 양형부당 관련해 가지고 다툴려지 있냐인데, 자, 일반적인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건 실질적인 불고불리 원칙 위반인 거예요. 기소된 것도 아닌데 범한 범죄 추가 인정해가지고 가중적 양형사유 삼은 건 A 범죄로 기소됐으면 A죄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양형 판단만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범한 별도의 B 범죄 관련 기소도 안 된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가중적 양형으로 삼아버린 거 잘못됐다 판례인 겁니다. 근데 이 판례도 이게 엄밀히 말하면 형법 판례 쪽으로 좀 분류돼야 되거든요. 최신 판례 시간에서도 이게 형법 체계에 오히려 이제 들어가는 판례기도 한데 이게 사실관계가 좀 이제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원래 그래서 최신 판례 시간에 형법 시간에 다룰 때도 이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위주로 해가지고 결론 정리하거든요. 일반 법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판례도 일반 법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도 좀 애매해요. 이게 이번 출제가 난이도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난이도를 올리는 게 우리가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중요 내용 딱 형소법 내용 한정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부하고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이게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 막 빠져있는 부분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내는 스타일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좋은 출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방어적 접근해야 되니까 1번 판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오히려 2, 3, 4번이 자주 보던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2, 3, 4번이 틀리니까 1번이 맞겠구나 그냥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자, 거짓말 탐지 검사 쟁점 2개 잡았죠?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요건 그리고 증명력 검토죠. 증거는 인정됨을 전제로. 그래서 심리상태 변동이 있고요. 심리상태 변동 생리적 반응 일으키고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 갖추면 검사 결과 증거 능력 인정되고 증거 능력 인정됨을 전제로 다만 증거 능력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로 사용됨에 그친다.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문. 자, 위에 두 줄은 맞아요.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신빙성을 떨어뜨린다예요. 신빙성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그것만 가지고 탄핵하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검사 결과만으로도 부정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표현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니까 신빙성이 높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빙성이 낮으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그 해설 보시면 이것도 판례에서 뽑은 표현이긴 한데 이 판례까지 정리 못해요. 그냥 신빙성 낮게 평가된다 일반 판례에서 결론 내려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거 통비법 조문 추가로 정리하는 거 개정법이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구조의 이 개정법 관련입니다. 그래서 조문 읽어보시면 딱 틀린 부분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또 통비법 조문 추가로 보는 거 빼먹었으면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1, 2, 3번도 유명한 판례들이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 내용 부인 312조 3항의 전문법칙에 왜 못 거쳤죠? 310-2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부정이에요. 하지만 뭐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서만 사용되지 않는 거지 뭐는 가능하다?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죠. 318조의 2의 1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밑에 이제 판례 표현도 있지만 여기다가 해설을 뭘로 달아도 돼요? 318-2의 1항으로 달아도 돼요. 뭐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 이건 아주 자주 나왔죠.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변경시가 아니라 기존 공소제기 일자랑 비교해서 면속 판결 가부 따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준비 절차 관련해서 그냥 조문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엄청 자주 나왔죠. 검사, 변호인 출석, 피고인은 소환할 수 있고 소환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할 권리가 있다 했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불복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조서 기재해야 된다죠.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부분 보세요. 자, 해설 부분으로 가셔가지고요. 266조의 10의 2항부터 보세요. 종료하는 데 조치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한테 그 결과를 고지하고요. 이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까지 한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세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 공판, 자, 준비 절차니까 뭐예요? 공판 준비기일 조서에 기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질문이 뭐가 틀린 거예요? 준비기일 조서가 아니라 공판기일, 공판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장난치는 건 좀 너무 말장난이죠. 왜냐 앞에 있는 말이 그대로 똑같고 조서 기재해야 된다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순간 그냥 대충 보면 맞는 지문으로 볼려지도 돼요. 그럼 3번하고 4번 둘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헷갈렸을 건데 이제 4번에 보시면 준비기일 조서해야 되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너무 유치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여러 번 얘기했죠. 상상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은 형소법에서 일제 취급됐다가 수재 취급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개별함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판력 같은 거에서는 다 동일한 거 한 개죄로 처리했었죠. 자, 근데 뭐요? 공소시효에서는 수죄예요. 그래서 A죄, B죄 상상적 경합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다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뭐요? 변호사법 위반죄 완성됐다 하더라도 사기죄 완성된 걸로 보지 않아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따로 계산해야 돼. 법정형이 다르니까 시효기간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3번, 4번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다 뭐요? 공소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3개 강조한 중에 2개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대양봉 공범 해당하지 않는다랑 3번 판례, 4번 판례 엄청 강조했었죠. 특히 3번 판례 뭐였어요? 무죄 확정 판결에서 그 무죄 판결 이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불법까지 인정된 경우는 책임 조각유로 무죄 나온 경우라면 공범에 해당해 정지가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온 경우는 공범 판단 없으니까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정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끊어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정리했으면 3번도 바로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정지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것도 뭐야? 동그라미 1번, 3번 다 같은 얘기죠. 상상적 경합 일부 범죄 관계, 포괄일죄 일부 범죄 관계는 동일성 있으니까 공소장 변경 가능해요. 실체적 경합이면 해당하지 않는다죠.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뭐야? 공판 재개죠. 변론한 걸 재개하냐 마냐는 법원의 생재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아무리 중요한 거 해서 신청하고 검사가 신청하고 해도 그냥 재량으로 기각해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도 여러 번 기출됐죠. 자, 95조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집유기간 중인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하면 필요적으로 보석하여야 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했고요.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무죄 취지 항소심 판결 파기할 수 있다죠. 자, 뭔 소리예요? 상고심의 심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상고 이유서에 써 있는 상고 이유에 대해서 재판해 주는 게 원칙이 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인해 가지고 때린 거, 무죄 때릴 거, 유죄 때린 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 사정 같은 게 깔려 있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모르더라도 그 상고심의 심판 부분이 직권 심판 가능 부분에 대해서 규정 정리만 돼 있어도 풀어낼 수 있는 지문이네요.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모든 판례를 외워가지고 때려 박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일반론 가지고 이거면 이거겠지 해서 풀어내가지고 푸는 지문이 확실히 있습니다. 모든 걸 외워가지고 대비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17번이죠. 기억번. 184조의 기각은 3일 내 항고 가능하고 221-2에 대한 기각은 항고할 수 없다. 비교해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왔죠. 자, 니은번 즉시 항고 그냥 개별 조문이고요. 자, 디귿번 항고 허용되지 않는다죠. 403조 1항이죠. 402조 단서 403조 1항. 자, 판결 전에 소송 절차는 결정, 관할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없고요. 다만 403조 2항이죠. 판결 전에 소송 절차는 결정이더라도 구금, 보석, 압수, 환부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안의 결정은 뭐야? 그런 2항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403조 1항으로 가서 항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판례 모르더라도 바로 조문 가지고 푸는 지문이에요. 자, 리을번도 그냥 개별 조문 정리고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즉시 항고 가부는 개별 함기 대상이라 그랬죠. 자, 18번이에요. 요것도 이게 또 불이 타죠. 집행 파트도 원래 기본 강의에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운 게 보통 버리고 출발하는 배상 명령 한 문제, 그야말로 진짜 버리는 집행 파트 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서 그냥 풀었던 거 가지고 그냥 문제 대응했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판례를 모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건이죠. 아무리 우리가 집행을 버려도 일반론 설명할 때도 나오죠. 집행은 언제부터요? 판결 재판 확정 시 바로 집행 시작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예외 같은 거 설명한 적도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확정한 후 집행하는 게 원칙이므로 징역 집행유예, 집행유예 개념 같은 거 다 설명했었죠. 집행유예 시기를 판결 확정일부터 해야지 법원이 임의로 선택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된다요. 근데 이 판례도 형법 판례예요. 집행유예 시기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서 오히려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를 굳이 분류할 것 같으면 이거 형법책에 들어가는 판례입니다. 그걸 형소 시간에 낸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집행이니까 또 형소도 겹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집행을 위한 소환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집행조문이 적용되되 구속의 사유, 구속 이후 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판례 그대로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냥 규정 그대로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이 이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좀 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딱 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이러이러한 확신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니은번 해설 부분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죠. 이러이러한 객관적 자료로 확신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가 판례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 내용을 빼버렸으니까 틀린 지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뭐예요? 자, 잘못됐으니까 위법하니까 파기한다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디 부분만 틀린 거예요? 마지막 줄이요. 항소심 파기 자판 원칙이죠. 그래서 파기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석부터 제대로 시켜가지고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해야 된다가 판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지금 끝에 둘이죠. 새로함이 없이가 아니라 새로 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파기 자판한다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이거 사경의 불송치 결정 시 처분하고 비교해서라는 기존 조문 나온 거죠. 자, 그때 설명했죠? 일단 취지부터 통지한 다음에 이유까지 알려달라고 청구가 오면 서면으로 이유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서면으로 설명이에요. 구두 부분이 틀린 겁니다. 항상 소송행위 방식, 서면주의, 구두주의, 예외적 병용 이런 것들 다 정리하라 그랬었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해설 보세요.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검찰 사건 사무규칙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이 틀린 질문이긴 한데 이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냥 실무를 하니까 이런 게 있지라고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문장까지도 정리 안 하거든요. 실무하는 사람들도 다 찾아보고 확인한 실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뭐 그 20년 2월 4일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수사 준칙을 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왜 경찰에서는 그게 또 메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직 검찰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수사 준칙까지도 시험범위에 추가시킬 거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 내는 건 이건 너무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딴 건 다 공부 안 했어도 3번은 최신 판례기도 하고 책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엄청 강조했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고소권자인 법정대에 해당한다. 딴 거는 뭔지 하나도 몰라도 그냥 3번 맞고 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동그라미 2번 지문도 그렇고요. 동그라미 4번은 공부했죠. 이 개정법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뭔지도 몰랐을 거다가 정상이긴 한데 누가 봐도 3번이 정답이니까 정답률은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 2번은 좀 애매합니다. 2번이 출제됐다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검찰 사건 사무규칙까지도 내가 공부 범위에 추가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요런 희한한 게 그냥 나왔구나. 그래도 이제 제정신이면 안 나오겠지 그냥 하고 그 정도 신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요건 여러 번 했죠. 자, 동그라미 1번 이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예외죠. 밑에 조문 보시면 294조의 2랑 2호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2항 보세요. 비공개할 수 있다죠. 이거 비공개 사유도 피해자 진술권에서도 봤지만 공개재판주의 예외로도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여러 번 얘기했죠.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피해자가 재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규칙에 의한 절차대 뭐가 안 돼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의견 진술 절차에 불과하다 했어요. 범죄 사실 인정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고 싶으면 뭐로 하란 얘기예요? 이런 의견 진술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증인신문 절차로 해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여러 명이면 제한할 수 있다죠. 자, 그리고 나서 22번으로 가죠.
자, 동그라미 1번 맨날 나오는 거죠. 재정 신청 절차에서의 하자를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본안 1심 재판에서 별개 재판이니까 다툴 수 없다 판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것도 맨날 나오던 거죠. 무혐의 불기소.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유예 불기소할 사안이면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가 판례였어요.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틀린 지문인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이건 22번 같으면 맨날 나오는 거예요. 22번의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뭐예요? 상손이 재시민이 약식 정식인이에서는 재소자 특칙이 다 적용되지만 불기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절차에는 재소자 특칙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고 유추 적용까지도 부정하는 게 판례 태도다. 그래서 재정신청 절차랑 상소 이유 절차랑 그냥 끊어서 외워버리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정신청이니까 재소자 특칙 준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희한한 질문 몇 개 있는 거지 또 무난한 건 되게 무난하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본도 여러 번 강조했죠. 소촉법 23조와 특례규칙 19조에 따른 1심 공판 불출석 특례예요. 그래서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공시송달로 2회 송달 간주시킨 다음에 불출석 재판 진행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소촉법 23조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된다 그랬죠. 밑에 19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항 공시송달에 의한다. 2항 2회 이상 받고도 이제 출석 안 하면 23조 본문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정리했어요? 이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고 항소기간 도가로 확정됐을 때 뒤늦게 이 확정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수단 두 가지가 뭐였어요? 소촉법 23조 2에 따른 재심 청구와 항소권 회복 청구에 따른 항소 제기 둘 다 가능. 그리고 그 다음 뭐였어요? 이러한 구제 절차에서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서 종전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가 가능할 거냐? 재심으로 갔을 땐 가능하지만 항소권 회복 청구에 따른 항소 제기로 갔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정리했었죠. 거기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제일 앞에 거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송달 관련해서 판례 읽어보시면 바로 정리되죠.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니은번이 제일 까다로워요. 송달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공부 안 하니까. 근데 또 뭐요? 기역, 디귿, 리을 부을이죠. 이 세 개는 확실히 정리한 거거든요. 특히 리을번도 송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또 뭐요? 기역,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뭐 니은이 틀렸겠지. 정답은 4번이에요. 뭐 지문이 자체가 보기가 헷갈리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모르더라도 4번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간이 공판 절차 개시 요건이 뭐다? 공판 절차에서 자백해야 돼요, 피고인.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부인한 건 자백 아니다죠. 동그라미 2번. 이러이러한 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 공판 절차 효과 그대로 나왔죠. 적용되는 걸 물어봤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규정 그대로잖아요. 자, 동그라미 3번 1심에서 증거능력 인정한 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원칙이었죠. 동그라미 4번 공판정에서 해야 되고요. 뭐가 틀렸어요? 모두 진술 단계가 아니라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 1, 3, 4번이 틀렸으니까 2번 틀렸겠구나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번 보세요. 자, 기억범. 밑에 조문 그대로 나왔죠? 자, 조문 한번 읽어놔 볼까요? 214조의 12항이에요. 그러니까 적부심사 절차는 214조의 이 전체죠. 조문 항이 많을 뿐이죠. 자, 12항이에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 적부심사 절차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왜? 본인이 발부한 거 잘못됐다 판단한 절차니까 본인이 들어가면 객관성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관여하지 못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서울엔 이런 일 없어요. 시군법원 있다 그랬죠. 영장을 발부한 법관 말고는 판사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이 좀 풀기 까다로웠을 건데 이거는 여러 번 기출된 조문을 장난친 거기 때문에 푸는데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자, 밑에 해설 보세요. 자, 1항입니다. 다시 이 사항에 따라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예요. 석방 결정이죠.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체포, 재구속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도망 증거 인멸하면 재체포, 재구속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석방 결정인 거죠.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2항 보세요. 214-2의 5항이 뭐예요? 구속된 피의자 한정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이죠. 자, 그 피의자도 역시 재체포 재구속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다? 1525 도망 증거인멸 현저 충분 이유 있는 때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그냥 생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든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 결정을 받았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하면 재체포 재구속이 된다예요. 자, 거기까지 확인했으면 니은 지문 보세요.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체포 구속할 수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괄호가 틀렸어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경우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결국 2항에 보면 이것도 포함해서 도망가면 할 수 있다예요. 되게 지문을 희한하게 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경우죠. 자, 그래서 그 해설 부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항이죠. 형선고 받고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아놓고도 정당한 사유에 출석하지 아니하러 도망하면 직권이나 또는 누구의 청구?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 몰취하여야 된답니다. 이건 적부심에도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디귿번이 뭐가 틀렸어요?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뭐야? 검사 결정이 아니에요. 검사가 청구도 할 수 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자, 키워드 망령 한번 확인하고 보죠. 끝내죠. 자, 그리고 서류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용은 똑같죠? 자, 결론이 어떻게 돼요? 팔레테두죠. 311조의 공판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315조 3호에서 정하는 기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걸 전제로 신빙성 증명력 판단 팔레테두가 어떻게 돼요?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풀려나려는 강력한 동기 유혹에 따라서 거짓으로 자백했을 확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증명력을 판단함에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뭐야. 그것만 가지고 유죄 인정 안 되고 신빙성을 결국은 낮게 보는 거죠. 이 두 개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속 접부심 조서뿐만 아니라 똑같죠. 영장 실질 심사 조서도 똑같은 쟁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요? 315조 3호에 따라서 뭐요? 부동의하니까 지금 전문 법칙 이해를 따지는 거죠. 동의하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하더라도 조문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311조라고 써 있으면 틀린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이고 이 부분은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했으면 바로 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제 지금 해설 쭉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한 3문제 정도 걸립니다. 딱 3지문이에요. 아까 배상명령 나온 거랑 집행 나온 거랑 무슨 검찰 사건 사무규칙 희한한 거 나온 거 있죠. 이 3개는 뭐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했더라도 이 부분을 안 봤던데 이건 뭐가 나온 거야 싶을 수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속어법으로라도 접근해서 했을 때 푸는데 전혀 지장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100점 만점 받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뭐 우리 시험이 100점 만점 받아야만 붙는 건 아니니까. 그니까 뭐요? 한 2-3문제 정도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췄겠구나가 이제 고득점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평가를 하면 그럴 건데 근데 또 계속 얘기하지만 그 3개 틀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잘 풀었으면 문제 진짜 없을 거거든요. 물론 그 3개도 어느 정도 대응해가지고 풀려지가 있는 문제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난이도 평가를 막 상 정도로 평가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난이도를 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상으로 좀 총평을 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정답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건드릴 건 건드렸고요. 나머지 지문도 내년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설 다 정리해놨죠. 밑줄까지. 그래서 복습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올해 시험 보셨고 올해 그냥 붙으실 분들은 붙어 나가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제 얼굴 볼 일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 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시험 준비해서 보신 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 얼굴 볼 일이 이제 이 학원 강의에서는 이제 실무에서는 가끔 일하다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는 이제 제 얼굴 더 이상 볼 일 없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한 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커리큘럼 차근차근 잘 따라가신 다음에 역시 다음 시험에서 그냥 무난히 붙어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얼굴 볼 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준비하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제 정규 강의에서 제대로 뵙기 이제 뵈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칼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